낭만서점 2016년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저희가 2016년을 맞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소설을 다루지 않고 4회에 걸쳐서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문학안의 외국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좌담을 나누다 보니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도 없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편합니다. 저는 차라리 작품을 읽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네.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제가 뭐 게스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고 저의 견해를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역할이지만 그 질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질문을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낭만서점을 그동안 하면서 허희 씨와 저의 역할 분담이 원래 불공평했지만 이번 좌담을 준비하면서는 훨씬 더 불공평한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제 발전에 도움이 됐고 오늘 또 기대가 큽니다. 네. 예, 한국 문학 안에 외국 소설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한국 문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국 작가들이 쓴 한국어로 된 뭐 그런 문학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외국 작가들이 쓴 하지만 번역된 문학도 또 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이야기하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왜 외국 소설을 언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패널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미래엔의 박지영 씨 그리고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나오셨습니다. 양윤정님 그리고 또 김현정 씨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낭만서점은 여성분들이 무려 3분이나. 왜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네, 오늘 좋네요. 네, 또 그것도 다 미모를 또 자랑하시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3분의 여성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미래엔의 박지영 씨부터 낭만서점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미래엔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에릭양 에이전시의 양윤정님,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신지요? 네, 에릭양 에이전시 양윤정입니다. 네, 저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이런 걸 친구들한테 난 에이전트 업무를 하고 있어 이러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게요. 에이전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지성이랑 뭐 이런 거 설명해. 그러게요. 보통 뭐 스포츠 스타들과의 관련이 있는 걸로 제리 맥가이어에 나오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 작가의 한국 내 마켓에서 그 외국 작가의 에이전트로서 한국 출판사에 그 책을 소개해서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 후에 일어나는 관리들 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정 씨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 김현정이고요. 교보문고에서 매주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은 제가 제 손을 거쳐서 나가고 있고요. 뭐 소설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판매 트렌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초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들어보면 막강한 실권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막 되게 다 노가다예요. 손으로 노가다 막 컴퓨터 엑셀과 함께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팩트 체크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왜 한국 문학안의 외국 소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가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제 뭐 문학평론 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로 제가 작품을 비평하는 건 한국 문학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범주라는 게 또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한글로 쓰는 작품만이 한국 문학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그 한국 문학이라는 게 기원을 따지고 보면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록 문학이라는 건 또 한문 문학이 있었고 그 뒤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에 또 국문문학이라는 게 생겼죠. 용비어 청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육룡이 나르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민음사 세계문학 그 전집에서 기획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두시연애가 단순히 번역문학이 아니고 당당한 우리의 문학 고전이듯이 우리말로 옮겨놓은 모든 번역문학은 사실상 우리 문학이다. 네, 이런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이런 입장에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은 읽었지만 너 원문 읽지 못하잖아. 너 영어 못하니까 원문 안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든가. 네가 독일을 모르니까. 알아? 그렇지.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전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원문 중심주의라는 것이 이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침묵을 또 강요하는 그런 억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예로 들 수가 있을 텐데 원래 성경도 라틴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라틴어로만 그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권력은 전부 성직자들에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은 어떻게 성경이 도대체 쓰여져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종교개혁 때 뭐 루터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자국의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번역 문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외국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국 문학 비평가이지만 또 우리가 한국어 화자들이긴 하지만 또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외국 소설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한국 문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주제를 위해서 거창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의미 부여해야 저희가 3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뭐 배 하나만 한 얘기를 포장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소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저희가 낭만 서점 이렇게 하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도 꽤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65% 가까이 되는 외국 소설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음 좌담인 4회 때도 다루겠지만 이제 통계 교보문고 집계 베스트셀러 보면요. 귀염 미소, 히가시노 게이고, 프레드릭 베크만 등등 이 작가들의 작품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독자들이 이런 외국 소설을 많이 사고 읽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각자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박지영님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약간 수줍은 느낌으로 다가오시네요. 네. 사실 최근에 뭐 특히 20, 30대 독자들에게 있어서 소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제 생각이지만 뭐 한국 문학에 유명하신 작가님들 이름보다는 뭐 외국 문학 흔히 저희가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작가들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고 그 작가들의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에 더 많이 오래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유명 작가님들의 흔히 말씀하시는 한국 문인들의 작품보다는 좀 더 트렌디하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소재도 담겨 있고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한국 문학에 비해 외국 문학이 더 다양한 범주로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국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척도 같은 걸 잴 때 아무래도 문학성이나 뭐 수상작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해지는데 최근에 출판 시장에서는 그런 문학성이라던가 뭐 무슨 상을 받았냐, 노벨상을 받았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소설이 정말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외국 소설이 한국 출판 시장에서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윤정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도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그 일을 겪지 않아도 상상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소설을 많이 읽는데 해외에서 이제 더 이상 멀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다 보니 더 그런 다양적인 경험을 예전에 멀리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박 터졌을 때 밖으로 이렇게 번지는 게 아주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외국 시장으로까지 번지는 게. 근데 뭐 아주 가까운 예로 강남 스타일만 봐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뭐 그런 세계화의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문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소개되는 외국 소설들은 대체로 이미 그 검증이 한번 끝난 작품들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유명 작가들의 그리고 해외에서 수십만 부가 팔린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뭐랄까 약간 불공정 게임 시작부터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사실 이 안에서 다시 그 뭐랄까 처음부터 체급이 다른 작품과 좀 경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불리한 점이랄까요? 어떻게? 저 아무래도 도서 소개를 하면 이제 출판사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마케팅 포인트를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외 판권 수출은 몇 개국에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만 팔렸어도 미국의 조그만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대형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는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좀 한 단계 걸러진 필터가 된 소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뭐 외국 소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나나요? 저희가 그 한국 소설이랑 외국 소설의 비중을 따지면 외국 소설 너무 범위가 많잖아요. 영미권도 있고 독일권도 있고 하는데 한국 소설은 30% 되고 이제 외국 소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봤을 때요. 그 중에서도 사실 순위로 따지면 사실 영미권 소설, 그러니까 영문으로 썼던 영국이나 뭐 미국 쪽이죠. 그 소설이 가장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015년만 따지면은 2015년에는 26.1%가 한국 소설이었고, 그리고 영미권 소설이 25.1%, 그리고 일본 소설이 24.4%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항상 그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프랑스 소설이 8.6%, 그리고 기타 나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그다음에 라틴 계열, 뭐 이런 라틴 쪽에서도 좀 스페인이나 이쪽이요. 이쪽에 점유율도 한 7.8% 정도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뭐 기타 나라 소설은 뭐 5.8% 정도 한 10년 전에 그랬던 책이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미권도 있지만 이제 다양성이 담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나라라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제3세계. 이게 많아졌으면 일 텐데 이게 커버 양이 많아요. 아프리카 소설도 기타 나라고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소설도 해외에 소개가 되면 기타 나라. 정말 기타 나라에 들어가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원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발표될 때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유독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보다는 인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잘 몰랐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죠. 또 꾸페시의 행복여행 프랑스와 르로르 작가도 한국에서 대박이 난 예, 경우고요. 이게 피아니스트도 있어요. 예. 유키 구라모토라고. 네네. 한국에서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그 스페셜 땡스투 뭐 한국어로 써 있고 막 이래요. 네. 노래도 몇 개 더 들어 있고. 그럼요. 만약에 제가 유키 구라모토라도 그러겠다. 제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작가 순위 뽑아왔을 때도 1위가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거든요. 그다음에 2위가 무라카미 하루키, 3위가 히가시노 게이고인데요. 그만큼 이제 10년 동안 판매된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1, 2, 3위가 다 외국 작가 순위고 그 중에서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위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도대체 외국 소설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특성이 뭘까? 그러니까 한국 독자들이 뭔가 독특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두 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설이 그 논픽션에 비해 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분야인데 어떤 소설이 뜰 것이고 어떤 장르가 뜰 것인지를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소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아마 제가 답변을 하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 늘 탐구하신 부분이군요. 네, 그걸 알면 사실 제가 그런 소설만 딱 골라서 계약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기도 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했던 거는 사실 그 출판사의 노력이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작품도 재미있지만 지금 저같이 이제 저작권 업무나 이런 외서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면 정말 재미가 있지만 한국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계약이 되지 않고 한국 외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출판사에서 잘 마케팅을 잘 하셨고 그 포인트를 잘 맞춰서 공략을 잘 했다라는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전에 그와 비슷한 소설이 없었는데 되게 상징적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그 이후에 후속작들도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셨고요. 사실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한 작가고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책으로서나 저자의 인지도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그 작가님 역시 한국에서 조금 더 인지도나 유명세가 더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도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작가가 독자들한테 접해지기까지 그리고 인기를 얻기까지는 중간에 있는 이런 출판사나 아니면 교보문고처럼 이런 유통사나 아니면 이런 중개거래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출판 시장에서 이런 광고나 마케팅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되게 초기에 출간해서 좀 인기가 많아졌을 때 초빙을 했잖아요. 저자 초빙을.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지금은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색다른 홍보 방법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도 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소설 작가분들이 소설을 그렇게 다작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은 그 독자들이 그 작가를 잊지 않게 되게 작품을 연이어서 계속 내시면서 그 작품들이 계속 성공을 했다는 것도 사실 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히가시노 게이고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그런 작가들이 다
거의 1년에 한 편씩 정도 다작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품이 계속해서 출간이 된다라는 점도 중요한 점 같습니다. 한국 작가님들의 그 작품 쓰시는 속도에 비하면 그런 외국 작가님들이 작품을 내는 속도나 그런 게 비교적 제 생각에는 되게 더 많이 쓰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연속성을 들어요. 계속 띄고 이제 네, 독자들에게 맞습니다. 접근이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근데 반대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겹다. 그러니까 너무 노출물이 예, 많이 되다 보면 네. 오히려 독자들에게 멀어질 수 있는 뻔하지 않을까라든가.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정말 그 작품들이 너무 자주 나와서 뻔해지거나 재미가 없어졌다면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 얘기만 했지만 그 작가님들은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작품씩이 출간이 됐는데도 그 작품들이 다 셀러에 올라갔고 그 작품들의 그 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 수준이 어느 하나 떨어지지 않고 고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뭐 세계적인 작가들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읽기 시작했는데 개미부터 시작해서 네. 타나토노트, 네. 아버지들의 아버지, 예, 뭐 인간. 진짜 네, 예, 인간. 그다음에 뒤에서는 신, 뇌, 뭐 이렇게 쭉 따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개미를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오늘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되게 센세이션널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광고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PPL로 처음 등장했던 책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기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주 봐왔던 광고 기법은 맞아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국에 주로 소개되는 그 외국 소설들 네. 저희가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이야기했지만 프랑스 작가예요. 기욤 미수 프랑스 작가고요. 더글라스 케네디 미국이고 네.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 미야베 미유키 네. 하루키 다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세 나라예요. 일본,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국 소설의 어떤 편향성, 뭐 이유가 있는지 예,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특별히 한국 독자들이 이 나라의 작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것도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나라 출신의 작가들이 또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점도 있지만 저희 출판 시장과 예. 가까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뭐 기타 나라들보다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일단 나라 말고는 달리 표현 방법이 없죠. 뭐라 그럴까요? 아프리카 소설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라든지 라면 정보를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예. 그 배경이라든지 아프리카 베스트셀러라든지 클래식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부족 생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독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과 그리고 한국 문화와 가까운 나라들이 아무래도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소설을 이해하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 해외 번역 시장 자체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판매 소설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이제 판권이 계약이 되는 나라들이 영미권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라든지. 진짜 딱 그 순이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네, 두각이 나는 작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에서도 이제 약간은 단단해진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네, 신규가 그쵸. 아니라 네네. 탄탄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주면은 출판사에서도 사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에이전트들이 영미권 에이전트가 워낙 탄탄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이나 프랑스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중국 이런 쪽에서 오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문화도 안 맞지만 그걸 소개해줄 만한 에이전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겠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스트셀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친절하게 번역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그리고 좀 남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인 이런 언어권을 쓰는 작가조차도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한 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 시장의 어떤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그 경제력과 비례해요. 네. 그래서 영미, 일본, 프랑스, 독일 전부 다 그 어떤 경제와 또 그 문학 어떤 시장의 규모가 연동한다는 측면에서 좀 뭐랄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이 또 지나치게 어떤 경제력과 또 연관되는 걸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저희 그러니까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화 소비하는 것들은 사실 이 책이라는 걸 문화 소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그런 행복을 느끼거나 또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는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화 수준이라든지 경제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탄탄한 이야기가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적해야 될 건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중국이 압도적으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어가 그 언어 사용자가 많긴 하지만 정말 다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영미권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예전에 뭐 제국주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뭐 라틴 아메리카 쪽들 그리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타 나라로 치는 작가들도 그런 주요 언어권의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에밀 시오랑 작가 이렇게 어느 나라인가요? 에밀 시오랑이 루마니아 태생인데요. 프랑스어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어로 글을 썼을 땐 실제로 볼 수 있는 독자가 루마니아 국가 내로 한정이 되는데 자신이 프랑스어로 쓰면 훨씬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가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언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밀란 쿤데라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가 아닌 그 언어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번역 쪽으로 얘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책을 만약에 소개를 받게 되더라도 만약에 제가 루마니아 작가가 루마니아어로 쓴 소설을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사실 그 소설의 내용이 뭔지 검토를 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에요. 그 소설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그가 생각하는 유명한 그 한국 작가님들의 소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작품 중에 너무나 좋은 소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 나갔을 때 1차적으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뭐 좋은 작품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뭐 지금 뭐 번역의 문제는 뭐 한국 문학이나 외국 문학이나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영미권,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번역가 수가 그 언어권에 제일 많다는 것도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주 잠시 그 번역가의 꿈을 아주 잠시 꾼 적이 있어요. 경환 씨가 철학 전공하셨어요. 아니, 그 저의 자의에 의해서 꿨던 게 아니고요. 그 수능 끝나고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모 외국어 대학에 인도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과 이제 제주대학교 철학과와 이렇게 생각하다가 철학과로 가게 됐죠. 국립대를 선택하셨군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국립대였는데 인도과에 간다면 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인도 문학을 번역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약 한 2일 정도 하다가 결정 내렸었죠. 진짜 좋은 걸 발로 차신 거예요. 네, 제가 인도를 갔었을 때 느껴본 여긴 정말 내가 뭐든지 인도어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구나. 갈 수도 있었는데. 가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그렇게 되셨다면 제주소년 박경화. 네. 제주도에 가야 제주소년이 되니까. 서울 소년. 뭐 이렇게 일산 소년 갔죠. 네. 그러면 이런 외국 소설들 관련해서 이제 중간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출판업계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해외 저자의 에이전트이니까 해외 일단 어떤 책이 나올지에 대한 정보를 사실 매우 빨리 알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뭐 2017년이라든지 2018년도에 출간 예정인 해외 도서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글의 재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고가 다 나온 상태에서 어떤 내용인지 해외 이제 에이전트들이나 저자나 출판사한테 소개를 받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퍼스트로. 네. 죄송합니다. 워낙 해외 작업을 하시니까 교류 많이 하시니까. 네. 원서를 읽고 막 채택하고 그러시나요? 원서를 읽죠. 근데 시간상 벌써 나올만 하네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잘 맞을 것 같아라는 책이 있으면 사실 결말이라든지 줄거리는 알아야지 출판사한테 제대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책인데 그냥 이런 책이에요 이러면 안 보고 그 책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왜 재미있는지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출판사 분들께 소개를 하죠. 가벼운 보도자료 같은 것도 만드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도서 소개 자료를 만들죠. 잠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에이전시라는 것은 일종의 큰 도매상이군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이렇게 물건을 검토하고 이제 다른 출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출판사를 소매상이라고 한다면 소매상들에게 어떻게 또 세일즈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도매상, 소매상 나오니까 약간 고상함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해하기는 쉬워집니다. 아니면 저희 이사님이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 얘는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라고. 부동산 중개업. 집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집인지 그 출판사가 찾는 고객에 맞게 소개를 잘 해줘야지 되는 부동산 중개업처럼 저희는 책을 중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윤정 씨의 경우에는 출판사에 소속되어 계신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에릭 양 에이전시. 그 에이전시가 출판사들을 상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릭 양 에이전시에서 이런 중개업체들에서 저희한테 소개 자료를 주시면 출판사는 이제 소개 자료를 봤는데 물론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책을 내고 계시는 출판사하고 관계도 오래됐고 그런 작가님들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계약을 해서 출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고 저희는 이제 소개를 받아서 출판사들은 그 출판사에 맞는 작가나 맞는 성향의 책들을 골라서 이제 계약을 해서 검토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거의 아까 번역의 얘기도 나왔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구글 번역기로 온 세계의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뭐를 골라서 내는지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나 아니면 하루키나 이런 유명 작가님들의 신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신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이름값으로 그냥 그 이름만 있으면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소설 시장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되곤 하는 그쵸. 선인세 문제. 네, 예, 과도하게 맞습니다. 예, 많이 선인세. 예, 그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실제로 그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 진출만 하면 돈만 많이 준대 막 이렇게 하는 네. 이런 인식을 갖게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최근 1, 2년간 출판계 관련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작가와
그 유명한 작가들이 내는 작품이라 하면 그 작품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팬 수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더 경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자유 경제의 논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출판 시장 자체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경쟁 자체는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사실 근데 이게 출판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심해졌다라는 뭐 역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작가와 확실한 판매 부수 보장을 해주는 책에 더 몰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이 작품을 가져오면 일단 어느 정도는 팔릴 거야라는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나 영국 시장도 사실은 그 나라에서 팔리는 정말 유명한 대형 작가들의 엄청난 돈을 선인세로 지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독자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격에는 그만큼 팔지 못하더라도 우리 출판사의 브랜딩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작가를 보유함으로써 출판사와 독자가 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치화되지 않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프를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문화권마다 좀 틀린 게 사실 일본은 히가시노 게이코라든지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전작 출판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싶으면 트라이한 해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미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출판사에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좀 전작 출판사가 계속 그 저자의 신작을 낼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이미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같은 출판사가 그 저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속 계약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옵션을 먼저 주는 거죠. 우리 나를 이렇게 키워준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고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조금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본 문학들보다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작가들, 이름 있는 작가들은 국내로 이제 들어올 때 큰 출판사와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이 예상이 되고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검토하시는 작가들은 약간의 신진 작가들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건가요? 신인 외국 작가? 저희는 뭐 신인 작가도 많지만 유명한 작가라 그래서 꼭 다이렉트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저자가 있으면 그 저자가 그 영국에서도 에이전트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관계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해외 판권 계약에 대해서는 일이 많은 거죠. 어떤 회사에. 근데 사실 특히나 유명한 작가의 경우에는 더 유명한 에이전트가 붙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설명드릴 때 보통 그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작가를 거의 그냥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약간 엔터테이너 정도의 개념으로 관리를 해서 그 작가의 모든 해외 판권에서부터 뭐 만약에 그 작가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서의 출판사는 어디에서 낼 것인지 그리고 한국, 뭐 영국, 뭐 브라질에서는 어디서 낼 것인지를 그 에이전트가 다 결정을 하고 작가는 정말 글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 작가는 이제 작품만 생각하고 돈이나 세금 문제는 이제 에이전트나 변호사 각자 로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각자 이제 나머지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은 다 옆에서 해주고 작가는 글만 쓰셔라라는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유명 작가일수록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에이전시가 유명한 작가를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일본,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의 작품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또 스웨덴 이 맞아요.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도 다뤘죠. 프레드릭 베크만. 오베라는 남자. 오베라는 남자. 그다음에 뭐 창문 너머 도망치 백세노인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스웨덴을 비롯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좀 주요 나라들 외에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또 외국 소설들이 뭐가 있을까요? 북유럽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작가분들이 뭐 유오 네스베 이분도 국내에 2번 오셔가지고 유오 네스베? 네, 그렇게 와서 훈남 작가로 또 우리 20대 독자분들이 그때 트위터에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국내에도 북유럽 작가분들 접할 기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좀 베스트셀러도 그렇지만 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북유럽 작가들의 그런 글이라든지 또 좀 특이한 그런 작품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덴마크, 핀란드 뭐 이쪽도 다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또 영미권 아니어도 그 비슷한 분위기긴 한데 약간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제 새롭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요나손도 특이하다, 새롭다라는 걸로 캐치플라이즈를 갖고 왔었는데 그런 것과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정말 5년? 3년 전만 해도 북유럽 소설이라고 소개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근데 받는다 해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백세노인이 성공을 하고 오베가 성공을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출판사들이 다 북유럽 작가들의 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모든 제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히트를 치면 후속작들, 아류작이나 이제 후속작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유럽 작품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작가는 사실 밀레니엄을 쓴 지금은 스티그 라르손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부가 팔린 작가고 물론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안 팔려서 저도 사실 되게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북유럽 작가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꼽히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북유럽 작가들은 그 약간 다크하고 뭔가 스릴러지만 미국이나 주요 언어권에 비해 조금 더 괴기스러운 느낌이 원래 북유럽 작품의 제일 큰 특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백세노인이나 오베 이후로는 되게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됐던 게 너무 괴기스럽고 무서워서 잔혹성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저 초기에 나왔던 작품 3권 중에 한 권을 읽었었는데 그때 되게 두꺼웠던 책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책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이렇게 독창적인 발상, 처음 보는 문체 이런 거는 저도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본 문학하고 다른 그리고 영문하고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잘 안 되고 다음에 왔을 때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대중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요즘에 왜 인기가 있나 보면은 약간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난다? 그 휴머니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북유럽 작가분들의 요즘에 살짝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살짝 그런 내용 원래는 그렇게 어둡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되게 따스한 그 북유럽 작가분들 위하고 마케팅도 그렇게 요즘에 하고 계세요. 출판사분들도 따스한 북유럽 이야기, 뭐 스칸디나비아 이야기하는데 아닌데라는 생각. 되게 편향적으로 지금 수용이 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 맞게 바뀌는 것 같아요. 따스한 이야기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북유럽 소설은 해외 시장에서도 트렌드였어요. 한 3년 전부터 말씀하신 밀레니엄이 영미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그게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알려지고 물론 잘은 안 됐지만 그때부터 좀 입문할 수 있는 좀 그런 통로가 되었지 않나. 파격적이었죠. 근데 해외에서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음침하고 그런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스릴러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북유럽 코드로 잘 이렇게 따뜻한 유머러스한 코드로 잘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무슨 증권 같네요. 주식 같아요. 3년 전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유망주. 이건 유망주.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 외국 소설이 한 필터를 걸러지고 나서 국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미 재미가 있다는 보장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외국 소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페이지를 빨리 넘기게 하는 그런 작품들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작품들이 주목을 받음으로써 국내 뭐랄까요? 국내 소설 생태계. 예. 부정적인 영향은 또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소설 생태계가 지나치게 서사 위주의 작품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마치 요즘 극장에 가보면 전부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만 걸려있고 내가 보고 싶은 좀 작고 귀여운 영화들은 다 뭐 새벽 아니면 밤에만 가야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2주 개봉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악영향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전 그런 적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정말 기다리던 작품이 제가 제주도에 이제 대학생활 하러 내려가자마자 개봉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만. 그래서 심지어 다시 올라왔어요. 비행기 타고. 저는 그 작품을 왜 좋아했냐면은 음악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어떤 작품? 루시드 폴이 영화 음악을 담당했던 버스 정류장. 김민정 씨랑 주연하셨던. 김태우 씨 나오고. 네, 김태우 씨 나오고. 그래서 영화가 그 낙원상가 꼭대기 거기서만 개봉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죠. 네. 참,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게 큰 네. 목적이니까. 네. 그렇기도 사실 하겠지만. 저는 출판사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외국 작품은 너무 재미 위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다 보면 뭐 한국 출판 시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외국 소설이 들어오는 걸 사실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고 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책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드라마나 영화가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되는 시대에 뭐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뭐 어떤 거를 우리 고유의 것을 뭐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선별을 한다든지 뭐 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한국 문학 작품이라는 거에 특수성이나 이제 장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한국 문학이라는 거와 외국 소설이 너무 차이 나는 건 아닐까. 사실 문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학이고 사실 독서라는 거는 읽어서 재밌어야 좋은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은 왜 이렇게 느낌 자체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을 좀 그 출판계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뭐 한국 문학 작품도 뭐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한국 문학 작가들 중에 뭐 정유정 작가님을 이렇게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재미적인 요소나 아까 얘기하신 서사적인 요소가 오히려 외국 소설을 통해 한국 그 출판계나 문학 작품에도 더 들어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소설 그러니까 서사가 아주 강력한 작품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인기를 끈다는 건 한국 문학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순수 문학이라는 것과 대중문학이라는 두 개의 계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학에 주로 소개되고 소비되는 작품들은 대중문학, 대중소설들이고
이른바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고 싶은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순수 문학, 문단 문학의 어떤 계열일 텐데 그런 괴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근데 지금 순수 문학이 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서사적인 재미라는 것. 네.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서사가 강한 뭐 한 번 책을 쥐면 놓칠 수 없어. 이런 책만 소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문학 작가들도 지속적으로 소개는 돼요. 그렇지만 독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그런 장르인 걸 보면 사실은 독자들이 그냥 그런 책을 더 읽기 쉬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언 맥커언이라든지 코맥 메카시라든지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온 주제 사라마고도 문학적인 작품들이 충분히 소개가 되고 또 주요 문학 작가들은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출간도 많이 되고 조명을 좀 못 받아서 그런 거가 아닌가. 네. 조명. 조명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독자들이 그냥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 좌담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예. 첫 번째 시간부터 늘 어느 정도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 그리고 또 오늘은 생태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또 애둘러서 됐지만은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건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패널 분들의 입장을 듣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 전공이 철학인 것을 잘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철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철학과 다 없애면 무슨 일이 또 생기겠습니까? 순수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순수 학문으로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동문회 선배랑 싸우시던 우리 교수님의 모습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그리고 그런 순수 문학을 정말 지켜나가시고 써나가시고 있는 작가분들의 스피릿이나 그리고 개개인적인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 알 수 없지만은 다 건강하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뭐 이게 안 팔려서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우리가 낭만서점 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하는 건데 사실은 그야말로 순수 문학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나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뭐 나미야 자파점도 나오고 하지만 또 현대문학에서 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문학 단편선이에요. 네, 저는 맞아요, 그 시리즈 맞아요. 모으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오에겐잡으로 단편선 최근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 출판사에서도 사실 여러 작가의 책을 그렇게 다양하게 좀 내주고 한다면 저는 좀 생태계가 정말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종다양성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프랑스의 갈리마르라고 거의 프랑스 내에서는 거의 모든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내고 있는 문학적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갈리마르 담당자하고 만나서 제가 미팅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갈리마르에서 정말 갈리마르는 문학성으로 유명한 출판사고 문학 작가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 도서전에 가면 갈리마르는 부스에 아예 그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얼굴이 쫙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성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많이 떠오르는 출판사지만 사실 갈리마르 수익의 90% 정도는 대중소설, 장르소설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들에 더 투자를 하는 거다. 사실 뭐 프랑스라고 해서 문학성 있는 게 더 많이 팔린다던가 뭐 이런 물론 한국보다는 문학 작가가 많으시지만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서 생각하면 대중 소설이 많이 읽히는 나라에서 문학 소설도 많이 읽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 소설이 안 읽히는 나라에서 문학 소설만 많이 읽힌다는 건 사실 들어본 예가 없어서 이거는 뭐 프랑스 갈리마르나 뭐 미국 랜덤하우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들을 들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프랑스 얘기하셨지만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도
더 많이 출간이 되는 종수로만 봤을 때는 장르 소설이라고 하죠. 예. 스릴러, 뭐 SF, 판타지 그런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사들이랑 에이전트들이랑 미팅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설을 읽니? 이러면 저희는 항상 문학 소설을 좋아한다. 그럼 되게 놀라는 맞아요. 에이전트들도 많아요. 문학을 이렇게 찾는구나. 너희 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90%가 된다더니 교양 독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장르 문학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이 생태계를 더 다양하게 만드는 그냥 문학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는 난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독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자들한테는 읽는 재미를 주고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성인의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으신다고.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문학상을 받았는데 읽으러 가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좀 작은 이런 외국 소설들이라든지 서사가 있는 소설들을 많이 출간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악계에 비유를 해보면요. 막 오케스트라를 다 쓰고 굉장히 현란한 편곡과 음악적으로 굉장히 성취가 있고 연구를 한 그런 앨범의 경우에 그게 인정도 받고 경제적인 이런 수익도 보상도 받는가 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 앨범을 만들잖아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런 것처럼 문학 작품 세계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공존하고 또 생태계가 보존되는 그런 효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독자들 보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또 한국 소설 때도 좀 논했었지만 사회와 이슈가 공존했던 그런 문학 세계가 있던 반면에 최근에는 뭐 약간은 나의 시간, 나의 좀 힐링을 얻고자 해서 그런 뭐 장르 문학도 읽는 독자들이 늘어난 건 확실히 맞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확실히 눈에 띄는데 좀 종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영미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수습락의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지금 솔직히 막 기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기담이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개기한 SF 이런 쪽은 저희 국내 시장에 잘 안 맞아요. 맞아요. 독자분들이 읽는 분들 읽어도 이렇게 뭐 여름에 왔다고 해서 그 공포 추리에 뭐 막 늘진 않아요. 조금 아주 눈에 조금 띄는 거 말고는 그게 좀 없어요. 유행했던 시기가 있죠 또. 유행했다고 해도 막 그 판을 엎을 정도로 유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난 여름에 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노유이미의 잔예 공포 잔예. 특집 해봤는데 그렇죠.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반영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저희 국내 독자들 아직도 중학교 때부터 순서 문학을 배우고 읽고 그 순서 문학을 하는 그 작가분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베스트셀러 있는 작가들이 좀 새로 소개되면서 이제 이런 장르도 알게 되고 또 이런 서사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국내 독자분들도 원하시는 게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20대 분들 계속 독서율이 줄고 있어요. 독서율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자분들 자체도 조금은 좀 유들유들한 그리고 좀 쉬고 싶은 독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출판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해외 판권을 계약할 당시에는 소설은 거의 정말로 이름 있는 작가가 아니라면 거의 계약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뭐 이런 책에만 굉장히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점점 지금 소설 계약 비중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책이라든지 그런 계약되는 종수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 외국 소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번역의 중요성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일 텐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 번역이 독자들의 든든한 신뢰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번역가와의 교류도 많으실 테고 번역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으실 텐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번역가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동안에는 중간에 거치는 단계 정도로 생각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일본의 고단샤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역상? 그래서 고단샤의 작가의 작품을 해외 출판사에서 출간한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출판사들한테 1년에 한 권씩을 선정해서 번역상을 주거든요. 고단샤의 이름으로. 네. 작년에 저희 쪽에서 나왔던 이제 온다리쿠 선생님의 3월은 붉은 구렁을이라는 작품이 되게 문학적인 작품인데요. 번역상을 받고 당시 번역을 하셨던 이제 권영주 선생님이 그 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온다리쿠 선생님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이제 수상을 해주셨고 권영주 선생님이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쓰는 과정과 같다. 근데 많이 영화 같은 거에서도 사실 그 번역가가 그 대사를 이제 번역한 걸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번역이라는 게 결코 1차원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뭐 문학적인 것들은 더 어렵고 그 사회에서 A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다른 사회로 옮겨올 때는 이거를 A-로 바꿀 수가 없고 전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의 중요성을 가진 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나 단어의 의미나 그러면서도 원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면을 생각하면 번역이 정말로 되게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쓰이는 한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단순히 그걸 영어로 만약 번역한다고 했을 때 무슨 단어를 택해야 돼요? 소로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왜 한국의 화병이라는 게 외국 사전에 화병이라고 등재가 됐을 정도로 그 단어를 뜻하는 게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번역은 단순하지 않고 되게 고차원적인 작업인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에는 이런 번역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기회 자체가 너무 적고요. 저도 한때 번역가를 되려고 꿈을 꿨던 적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한번 그런 과정이 되는 걸 알아봤는데 사실 전문가의 라이센스를 가지는 직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 국가 공인의 번역사 자격증 기관이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개개인이 그냥 알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하지만 또 뭐 어떤 사단 법인이나 어떤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제 출판사와의 접점도 없고 그러면 번역가가 되고 싶었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우연하게 운이 좋게 그 기회를 얻어서 책의 번역을 했을 때 그 책이 잘 되면 갑자기 기회가 많아져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일이 많아지고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번역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도 알지를 못하고 사실 이게 저도 왜 국가 자격증으로 이게 과정이 없을까를 저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곳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번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원에서는 이제 1년에 기수별로 또 맞아요. 학생들을 모집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수료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 수료식에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행사를 하는 걸 또 제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친구분이 있나요? 여러 군데서 사회를 아르바이트를 좀 하느라 북콘서트만 하시는 거기서도 부름을 받으시는구나. 네, 갔는데 정말로 다양한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들도 와서 그러니까 뭐 그 러시아인인데 뭐 한국 소설을 러시아로 소개하고 싶다. 해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독일인, 미국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네. 해도 실제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네, 여전히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 타이틀을 가진 번역가분들 뭐 김석희 선생님이나 양옥강 선생님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후에는 이제 창작 집단이 같이 이제 그 번역 집단을 하시는데 번역 집단 자체도 서로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나서서 이제 네, 랩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랩처럼 하시다가 랩에서도 이제 유명 작가분이 번역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유명 번역가분들이 나가서 또 랩을 생기고 그 랩에서 이제 문화생처럼 요즘에는 번역을 네. 하세요. 그래서 번역도 하시고 뭐 이대 통번역대학원 나오신 분들끼리 모이시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양질의 퀄리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 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역하던 시기에 책을 맞아요. 많이 읽지 못했지만 저도 버벅대면서 이게 뭐 이상하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번 했다가 다시 번역된 것들도 있어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웹서핑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번역 논란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예, 예. 많이 웹에서 예, 뭐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네. 이방인 번역 예, 가지고 뭐 예전에 예.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이제 독자분들의 성향들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원문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낭만 서점에서 다뤘던 작품 중에도 예. 저희가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거 번역이 이상한데 이런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2개 안 정도 넘어갈 있었던 때가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얘기할 때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번역이 이상한데라고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독성 있게 번역을 했다는 것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독성 있는 번역을 이분이 하지 않았구나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루키 작품 읽으면서 예. 어떤 작품 되게 재미없네, 아. 어떤 작품 되게 안 읽히네 이랬다가 어떤 작품은 그냥 하루키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이 하루키 톤으로 혼잣말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도 있는 반면에 네. 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번역자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같은 그렇죠. 하루키 또 작품인데. 에세이여서 또 상실의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의 경우에도 그 역자가 유유정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 출간이 되면서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네. 해서 양옥관 선생님이 네. 번역을 했거든요. 보면 좀 달라요, 미묘하게.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읽어보면 제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읽었을 때랑 노르웨이의 숲을 읽었을 때 내용은 동일한데 이 어조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이 작품이 나한테 다르게 다가오지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르게 있었거든요. 다가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고전들을 읽어보면 매우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번역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어조가 이렇게 느꼈나?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도 김영하의 위대한 개츠비와 그쵸. 최근 전문적인 번역가의 위대한 개츠비. 그러니까 김옥동 선생의 네네네네. 번역, 그다음에 김석희 선생의 번역 여러 이렇게 가지 세 개가 있었죠. 번역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려면은 고전에선 가장 이렇게 빨리 넘겨지는 것과 이렇게 줄 쳐면서 읽게 되는 것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예, 뭐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예, 좀 매듭을 짓고요. 예. 번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여쭙고 싶어요. 외국 소설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특히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 문학의 한류화인가요, 그럼? 그냥 좀 알리고 싶은 건데. 네. K 컨텐츠. K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외국 소설에서, 외국 소설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나요? 뭐 최근에 신경루 선생님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도 그렇고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좀 예, 됐지만 이미. 김영하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많은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많은 그냥 작가분들. 네,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이제 계속 번역 출간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학 시장에서 한국 소설의 위치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기타 나라군요. 네, 저희 기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서점을 가도요, 영국에 이제 유명한 다운트 북스라는 그 독립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나라별로 이제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게 굉장히 좀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열심히 코리아 한국을 찾았어요. 코너가 있나요? 지하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중국 옆에 이렇게 매우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책이 많이 번역된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특히나도 그냥 번역서 자체가 매우 많지 않아요. 그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10% 이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에. 일본 작가 같은 경우에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작가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많은 것 같은데 번역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진짜 좀, 그러니까 한국 소설을 저는 뭐 진짜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세계 독자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 작가들이 또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얘기했을 때, 너희 나라에 그 작가 있지? 라고. 사실 전 그렇게 좀 동등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너무 청사진이 밝으시다. 밝으십니다. 되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에이전트들이랑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해보면 너무 한국적이다. 라는 지나치게 좀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 해외 에이전트가 그렇게 꼽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적이라서 그러니까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배경 같은 거를 좀 줄거리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했을 때 사실은 서양인들이 그 맥락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문화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영하 작가님이라든지 신경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국적인 분명히 작품이지만 그래도 세계인들이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제국이라고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와 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도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테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고정간첩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잘 살리면 좋을 텐데 문제는 저는 서양인들의 오만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 문화권 외에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린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좀 통용될 수 있는 걸로 갖고 와봐라고 하는 일종의 문화제국주의 같은 것도 좀 없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도 저희 그 콘텐츠 중에 좋아하는 게 그림이거든요. 소설은 아니지만 그림이랑 만화 부분들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상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살펴서 보면은 성인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성인들이 회사에서 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맞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거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K 콘텐츠가 또 잘 되고 있구나라는 또 희망적인 게 있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그림책들이 사실은 그 무슨 도서전의 수상작이나 맞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출판사들은 전혀 모르던 그림책인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뭐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도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출판계에 제가 들어온 게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들어와서부터 매년 10월이 되면 모든 한국 출판사 분들이 노벨상에 되게 기대를 하시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노벨상을 받기 위한 그런 문학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작가의 작품을 조금씩 시간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가 수도 적고 번역가 수가 너무 적고 기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노벨상만 받는다라는 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금은 사실 책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외 작가들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백야행이라든지 이렇게 영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인기를 끌은 거고 책이 더 많이 다양하게 고객들한테 독자들한테 접촉을 할 때 더 큰 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한국 독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외국 독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친근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학으로 양산이 되고 물론 그렇게 가는 게 일반 개인 작가나 출판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분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저는 사실 박경리 작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 작품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해지기 어렵다라는 걸 그 한국의 통영이라는 지방의 그 분위기를 어떻게 번역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한국 문인들이나 번역가들한테 많이 남겨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그 소설을 읽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그 소설의 재미를 알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현대사보다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문학이 쉽게 되려면은 스릴러 쪽으로, SF 장르 쪽으로. 왜냐하면 그런 장르들이 훨씬 더 많이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작가들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배경도 굳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몰라도 되고, 한국 전쟁을 몰라도 되면, 그거는 그냥 그 글이 재밌으면 글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북유럽도, 스티븐 라르손도 어떻게 보면 글의 힘으로, 초베스트셀러가 해외에서도 되고 전 세계에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출판사들은 신인 작가를 계약을 한다. 이 작가가 좀 뜰 것 같다. 이러면 새 트릴로지로 해도 되죠. 그렇죠. 쓰는 거죠. 3부작. 트릴로지 계약을 하거든요. 아예. 3부작. 네, 3부작으로 계약을 해서 첫 번째 책이 좀 잘 쓰는데 그럼 아예 2, 3권을 계약을 같이 해요. 시리즈로. 근데 저희 한국 작가들은 그냥 한 권. 이 거의 많잖아요. 시리즈로 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한국 출판사들도 해외에서 이거 3부작이에요 이러면 저희는 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낭만서점 2016년 특별기획 소설을 이야기하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열고 있는 좌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문학안의 외국소설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영 씨와 양윤정 씨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낭만서점과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저작권 업무 담당하면서 이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제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던 경험이 없어서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되게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청취자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로 다가갔으면 되게 좋겠고요. 앞으로 출판계에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올해는 좀 좋은 뉴스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낭만 서점을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듣고 있던 청취자의 한 명은 아니었거든요. 창피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죠. 이제부터 열심히 들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제의를 받고 전들 거를 좀 들었는데 되게 다양한 문학을 다뤄주시는 거가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SF를 많이 안 보신다고 하지만 그 마법사의 이야기로 또 어스시의 마법사, 어스시의 마법사도 다뤄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장벽을 많이 낮춰주셔서 누구나 많이 소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장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팟캐스트인 것 같아서 전 너무 이제 많이 들으려고요. 네. 저는 요즘 그 팟캐스트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낭만 서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경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맞죠. 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트랜스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하는 독자가 되자라는 건데 어디 한 군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정말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우리 프로그램이 기능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신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만 더. 네. 저 사실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은 독자분들이 외국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좌담 한국문학안의 외국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랑한 소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좌담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